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4%대를 기록했습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낮은 예적금 금리와 투자 열풍이 맞물려서 안전적인 상품보다는 위험이 크지만 수익성이 큰 투자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래의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낙점했다라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증권가 조언인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투자 전략까지 살펴봅니다.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시간입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 마감에 그쳤는데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양적 긴축으로 불리는 대차 대조표 축소 관련 논의가 담겼을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향한 이 경제 추가 제재가 이뤄질지도 시장 경계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 움츠러든 정유주입니다.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하자 정유주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간 유류세 인하 시기를 한번 되돌아보면 정유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높이는 계기가 돼서 정유사의 공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수순으로 전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유사들의 주가를 한데 모은 KRX 에너지 화학 지수는 유류세가 인하된 시기인 2008년과 2018년, 2019년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테슬라 약발받는 2차 전지주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에 인도한 차량이 31만 대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약 68% 가량 늘어났다고 밝히자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 주가가 한동안 부진했었는데 최근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45만 원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원통형 전지 등을 납품하는데요. 증권가에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장기화와 또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경쟁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편 LG 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양 출하량 증가로 경쟁사들 대비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이렇게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3연상이 좌절된 쌍방울, 투자유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인수자금 마련과 에디슨 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할 때 쌍방울의 인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나오자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그렇군요. 내일 한국 증시 시장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밤 발표되는 굵직굵직한 지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크게 4가지의 지표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 비제조업 지수는 서비스업뿐 아니라 금융업이나 의료업 등 미국 경제 90%를 담당하는 이 비제조업 부문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셔야겠고요. 참고로 50을 넘으면 이 비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뜻합니다. 시장 전망치는 전달보다 소폭 오른 57.9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린 증권부 기자였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로서 약 10년 만에 4%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석유료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1.2% 오르며 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고, 최저임금 수준은 국민 경제의 생산성,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경제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용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저도 국밥을 좀 많이 먹어요. 네, 한 그릇당 보통 한 5,000원, 6,000원 했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어느덧 이제 10,000원에 상당하는 그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어느 순간 국밥의 많은 시대 그렇게 도달한 것 같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이 힘든 것 같아요. 장바구니에 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학원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차를 움직이기가 가장 무섭고 장을 보러 가도 예전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네,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가 열렸습니다. 강민성 기자와 현재 물가 상황과 최저임금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네. 물가 상승세 얼마나 갚아는 겁니까? 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물가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해 9월부터 이제 2%대를 이어가다가 이제 3%대를 넘어서서 이제 4%대까지 치솟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품목별로 보면 이제 기름값이 물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이끌었는데요. 네, 30%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 중에서는 외식 물가가 단연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중에서 생선회가 10% 중 가장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100% 뛰었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11,000원 나왔으면 지금 들어오는 시에는 22,000원이요. 키로당. 한 게 손님들이 물어보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물가 문제,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첫 회의 열렸죠? 어떻습니까? 네, 오후 3시부터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물가입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최저임금 인상폭에 제동이 걸렸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관건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인데요. 노동계는 소비자 물가의 2배에 달하는 8%를,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 가계 씀씀이도 덩달아 줄어들어 경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이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인데요. 네, 최저임금 추이를 보시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제 계속 이제 이 최저임금이 올라간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지불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현행 법상으로는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이제 차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노, 사, 그리고 공익위원 각 9명씩 이뤄지고 있어서 이제 표결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 이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 이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물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정부가 오늘 대책 내놨죠. 네,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제 5월부터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시적인 세금 인하책으로는 물가를 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거로 보여요.
유동성이 워낙 많이 이제 불려 있는 상태고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면서 생산도 공급이 좀 줄어드는 측면, 충분히 이제 물가를 잡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천정부지 기름값 외식비로 제목을 꼽았고요. 해시태그는 국밥 10,000원 시대 물가 폭탄 공포로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미성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가까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금융 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 먼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보통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었던 지난 2020년보다 15만 원 더 늘어난 건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더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는데요. 저소득층은 덜 벌고 고소득층은 더 벌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최근 4년간 이제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네. 소득 양극화는 심해졌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좀 변화를 줬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가구의 여유 자금은 늘었지만은 저축이나 투자를 위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예비 자금을 확보하는 데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해 가구의 월 평균 저축 투자액과 예비 자금은 각각 모두 103만 원이었는데요. 저축 투자액은 2020년보다 6만 원 줄었고 예비 자금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80만 원대를 유지한 것에 비해서 20만 원 더 늘었습니다. 다만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격적으로 변한 건 조금 더 눈에 띄는 점인데요. 금융상품별로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주식과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은 그 비중이 2020년 10%에서 작년 이제 14%로 늘었습니다. 보험 상품의 저축액도 이제 2019년도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하지만 적금과 수시 입출금 통장 그리고 CMA 이제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런 비중은 1년 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네. 낮은 예적금 금리와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상품보다는 위험은 크지만 이제 투자 수익성이 있는 투자 상품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소득이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을 했으면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가계 자산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 국내 가구의 평균 보유 자산은 2020년보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제 5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각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평균 4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21% 급등한 건데요. 지난 4년 중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엔 80%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이 자산 1순위로 꼽히면서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삶의 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삶의 질이 최상이라고 답한 이들의 부동산 자산 평균은 6억 원이었는데요. 최하라고 답한 이들보다 3억 7천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란 이야기인데 네. 자, 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도 이른바 영끌로 집을 늦게 구입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계 빚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10가구 중 6가구가 빚을 지고 있었고요. 평균 부채 잔액은 1억 원으로 작년 한 해에만 16%나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가계소득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소득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이제 빠르게 오르면서 가구당 빚은 월 평균 소득의 20배에 무려 달했습니다. 특히 실제 한 가구가 매달 갚아야 할 부채 상환액은 1년 새 4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2030 세대들의
경우에는 대출 부담을 안고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최근 1년 안에 집을 산 2030 세대는 평균적으로 1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매달 평균 80만 원을 이제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고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무려 17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은퇴 이후 투자법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여기서 앵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조기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제 파이어족 이제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MZ 세대 파이어족은 몇 세의 은퇴를 이제 생각할까요? 뭐 제 경우를 조금 네. 대입해서 보자면 뭐 제 나이와 비슷한 뭐 40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찍으셨는데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2030 파이어족은 평균 41세에 은퇴를 꿈꿨습니다. 네, 전체 2030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6%를 차지하는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381만 원인데요. 이제 또래보다 23만 원 더 많았습니다. 주로 현재를 위한 소비보다는 공격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미래 준비에 적극적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네. 24세에서 64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41.5세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작 은퇴와 이제 노후 준비가 됐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는 40대는 15%에 그쳤고요.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노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다는 이들도 절반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활용할 예상 주소득원으로는 연금을 꼽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네, 유튜브 제목은 코로나 시대 자산 부동산 쏠림 현상 심해졌다. 해시태그는 예적금보다는 주식 펀드, 뭐니 해도 부동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스치면 오른다. 지난해 증시에서 NFT,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을 때 관련주들에 붙었던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어가 올해에는 로봇에 붙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낙점했던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로봇 산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핸디는 올해 CES에서 컵이나 식기를 직접 집어서 식탁에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LG전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물품 운반 로봇 클로이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고객응대 로봇 다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열렸던 현대차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자 관련주들의 주가도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휴림 로봇은 80%, 그리고 로보로봇은 70% 넘게 급등했고 유일 로보틱스와 유진 로봇은 30%대, 에브리봇은 10%대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코스닥에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의 경우 상장한 지 불과 3주도 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공모가 10,000원 대비 17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로봇주는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로봇주가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만큼 연준의 긴축 정책에 고평가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설태현 DB금융투자연구원은 로봇주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망이 밝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로봇 산업이 주류 산업으로 떠오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로봇 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증권부 정희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로봇에 택배 상자를 넣고 목적지를 입력하자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장착된 로봇팔로 알아서 승강기 버튼을 누르고 출입 단말기를 작동시켜 택배 상자를 무인으로 배송합니다. 이 로봇은 로보티즈의 주력 제품인 집겜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이곳뿐 아니라 호텔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 물품 이송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주력 사업이었던 로봇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연구용 플랫폼 개발에서 이제는 실생활에서 사람과 공존하는 서비스용 로봇 사업 진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쪽은요, 이제 흔히 말하는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이제 로봇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시장은 뭐 안정된 시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대기업들 특히 이제 일본과 유럽 기업들에 의해서 선점이 된 시장이거든요. 이제 서비스 로봇이 좀 블루오션 쪽에 가깝고 벤처 기업이 도전할 만한 그런 분야다. 로보티즈는 현재 주력 제품인 집게미를 올해 들어 국내 호텔 2곳에 공급했고 내년에는 1,000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호텔업 협회하고 이제 MOU를 맺고 같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올해는 한 100대까지 보급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0대 목표로 국내에서 확실한 시장 정착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기업과 협업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 매출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2년, 3년치에서 실외 서비스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미국의 대기업과 실외 서비스 POC를 진행하면서 양사 모두 좋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또 2, 3년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협동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로봇 제조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인 만큼 기존의 로봇 분류 체계인 산업과 서비스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무인으로 산업 현장에서만 쓰이던 로봇팔을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용하거나 카페와 일상 공간에서 음료를 만드는 등 서비스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의 요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 쓰일 수 있다. 이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 협동 로봇도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한 70% 정도는 제조 현장, 산업용 분에 쓰이고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서비스 분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핵심 부품 등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큐보라는 이족보의 로봇을 개발해왔고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은 기술들과 특히나 핵심 부품 기술을 저희는 내재화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시장에 되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하게 로봇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같은 기술력을 통해 협동 로봇 출시 직전인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은 5배 이상 성장했고 올해는 매출 130억 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중장기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사족보행 로봇 등 신제품 개발과 현재 주력 제품인 협동 로봇을 더욱 고도화시켜 실적 개선과 함께 종합 로봇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로봇 관련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계좌에도 한 번씩 있었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제 기자, 이 로봇주 투자 열풍 아무래도 삼성전자 투자 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 이 리포트를 보셔도 좀 알겠지만 로봇주라고 해서 다 같은 로봇주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시에서는 로봇주라고 하면 같이 움직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 다른데요. 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로봇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또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제조용 로봇은 제품을 만들 때 공장에서 볼 수 있는 생산용 장비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네. 국내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들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 서비스용 로봇은요, 청소용 로봇이나 또 안내 로봇, 자율주행 로봇이나 또 의료 로봇처럼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그 외에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도 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기업의 매출 규모를 보면요, 이 제조용 로봇이 2조 9천억 원 규모로 가장 크고요. 네. 그 뒤로 부품 및 소프트웨어, 또 서비스용 로봇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 산업 전체적인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국내에서 KTNG나 롯데건설, 또 쿠팡 등이 지난해 매출 5조 원을 기록했는데 하나의 개별 기업 매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조, 서비스, 부품과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까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된 모습인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로봇주에 투자할 때는 각 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실적, 또 선장성을 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네. 최근 증시에서 움직인 로봇 기업들을 보면
보시면요.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로보의 경우에는 교육용 로봇, 또 코딩 교육자재를 생산하고 있고 유진 로봇은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또 휴림 로봇이나 올해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는 제조용 로봇을 주로 만들고요.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로보티즈는 안내 배송용 로봇을 만들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람과 함께 제품을 생산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협동 로봇을 만듭니다. 이렇게 서로 사업 내용이 다른데 주가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르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잘 살펴야만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매출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6개 중 5개 업체가 지난해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현재 매출이 높은 기업은 로봇 청소기 기업으로 우리 생활에 제품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기업이 적자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또 막 육성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적자는 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이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성이잖아요. 어떤 분야가 성장성이 가장 높을까요? 네, 전 세계 로봇 시장 매출액은요, 지난 2020년 기준 243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서 3% 성장을 했습니다. 네.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요. 이 가운데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4% 축소됐지만 서비스용 로봇 시장 규모는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서비스용 로봇 성장세가 수치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국내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조용 로봇과 부품, 소프트웨어 업종은 시장이 축소된 반면에 서비스용 로봇은 전년에 비해서 34%나 성장하면서 전체 사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고성능 고가격의 수술 로봇 상품화와 최근 사람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사노동 경감을 위한 청소 로봇 매출 증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로봇 활용을 돕는 AI나 5G 기술의 뒷받침, 그리고 향후 출산 인구 감소 등 여러 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리 삶의 변화에 로봇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서비스업 로봇의 성장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로봇주들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로봇주가 움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니라 사실 뉴스 하나의 맞아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로봇 상용화 제품은 신발처럼 신을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젠보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고요. 또 앞서 보셨듯이 가사 로봇, 핸디 등이 향후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서비스용 로봇에 집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서비스용 로봇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로봇들은 돈을 못 벌어요, 많이. 대부분 적자고, 로봇 산업이 뭐 대중화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산업용 로봇 있잖아요. 삼성이 하는 거는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로봇, 보행 도와주고, 가정용이나 서비스 쪽에 연결고리가 괜찮을 수 있는데, 관건은 뭐냐면 이제 M&A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있는데, 해외 업체 쪽으로 하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기업들이 누가 수혜를 받고 이거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다만 주가는 많이 오르잖아요. 네, 아직까지 로봇 산업 초기 단계라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서비스 로봇 그리고 삼성전자의 M&A 기대감 또 수혜는 어떤 기업이 받게 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뽑아주시죠.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다 같은 로봇이 아니다. 또 해시태그는 로봇도 로봇 나름 서비스용 로봇 주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유통 공룡들의 인수합병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배팅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그 전략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 신 기자, 뭐 어제도 저희가 유통 공룡들 얘기하면서 건기식 시장에 새로 진출을 한다 네. 이런 내용 다뤘는데 진짜 이 신사업 투자에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계 5위죠. 롯데그룹이 네. 거침없는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뭐 인수합병, 지분 투자건만 네. 12건에 달합니다. 사실상 뭐 한 달에 하나씩 인수를 한 셈인데요. 네. 금액으로는 1조 원을 넘어섭니다. 예, 지금 뭐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네. 어떤 분야에 정확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굵직한 투자건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롯데는 지난해 이제 가구 업체죠 한샘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요. 올해 1월에는 3,134억 원을 들여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국 미니스톱을 인수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또 차량 공유업체 소카에도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또 디지털 재정비에도 나섰습니다. 제가 아바타 캐릭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누구의 것일까요? 네, 한번 보죠. 너무 한꺼번에 바로 나왔는데요. 네. 롯데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롯데 네네. 관련된 분이겠죠? 예, 옆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바로 바로 회장이네요. 그렇죠. 네, 젊어 보여서 조금 짐작하기는 몰랐습니다. 어려웠겠지만 네. 바로 신동빈 그룹 회장입니다. 그 신 회장은 롯데그룹 최고 임원들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아바타로 또 입장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네. 이 회의에서 신 회장은 가상융합 세상에서 롯데의 메타버스가 기준이 되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 회장이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면서 그간 온라인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롯데가 가상 공간에서만큼은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상 피팅룸 메타버스 면세점을 선보이는가 하면 가상 디지털 의류 브랜드와 메타버스 게임도 선보였습니다. 네, 지금 롯데가 사실 전통 유통 산업에서 좀 난항을 겪으면서 신사업 진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유통 공룡하면 신세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쵸.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이런 대형 M&A 이슈들 많이 들려왔거든요. 저 많이 들었죠. 네. 지난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SK텔레콤이 소유하던 그런 프로 야구단 맞습니다. SK 와이번스를 시작으로 해서요. 뭐 또 지난해 4월에는 온라인 편집쇼 W 컨셉 인수를 했고요. 네. 7월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만 3조 6천억 원을 던졌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2월 미국 나파밸리의 프리미엄 와이너리 쉐이퍼 비냐드를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금액이요. 4조 7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한 셈입니다. 1년 동안 그럼 거의 5조 원을 M&A에 네. 썼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이제 신세계가 최근 10년 동안 인수한 걸 좀 살펴보면 네. 그 금액이 4조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굉장히 1년 만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신세계 유니버스에 베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 부회장은 앞서 이제 신년사에도 고객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모든 일상을 신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즉 이제 신세계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간에서 이제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네. 이런 이제 공격적인 M&A가 그 신세계 유니버스를 구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현재 매각 가격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 여의도 IFC 인수전에도 뛰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기업 모두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또 쓸 예정인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위기감인 거죠. 이 위기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특히 롯데는 최근 몇 년간 부침을 계속 맞아요. 겪어왔습니다. 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015년 뭐 형제의 난, 신동빈 회장 구속,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 유통업의 구조적 부진까지 사실상 롯데의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2020년 증시 화랑 속에서도 롯데는 10대 그룹 중 시가총액이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또한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통업계 맏형격인 롯데 쇼핑은 부진한 실적으로 신용도가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또 쿠팡 얘기일 것 같은데 사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건 맞지만 사실 쿠팡이 1위 자리를 좀 탈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차지를 하면서 위기감이 더 맞습니다.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이제 쿠팡 매출을 살펴보면요, 온 오프라인 통틀어서 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1위가 이마트인데 지난해 온 오프라인 매출이 18조 원. 사실상 이제 왕좌의 자리를 그렇네요. 뺏긴 셈인데요. 예. 네,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쿠팡, 네이버 등 신흥 경쟁자들이 기존 유통공룡의 몫을 뺏어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야말로 정응진의 신세계 그리고 신동빈의 롯데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인 건데요. 두 유통공룡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 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용진의 공세와 신동빈의 실리.
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는 과감한 체질 개선과 광폭 M&A를 진행 중인 건 똑같지만 전략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두 그룹의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신세계의 업종별 매출 비중은 유통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식음료, 패션, 건설 등의 순입니다. 소매유통 부분이 90%에 달해 사실상 그룹 전체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인 셈입니다. 쿠팡을 선두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커머스 기업들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 절박함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롯데그룹은 어떨까요? 유통 39.9%, 화학 24.7%, 뒤이어 음식료, 건설, 호텔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롯데쇼핑 외에도 롯데 케미칼이나 호텔 롯데 등 주력 계열사가 있어 신세계에 비해 사업 분야가 넓습니다. 롯데그룹이 리스크가 큰 거래보다는 소규모더라도 안전한 인수합병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신세계의 계열 분리 가능성도 사업 확장에 집중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은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 그룹 전반의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이는 곧 승계 과정에서 지배 구조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정 부회장은 신세계 유니버스를 목표로 온라인 공간은 물론 와이너리나 야구단까지 발을 뻗는 모습이고 정 총괄사장 역시 화장품이나 패션, 미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수를 위해 최대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써가며 재무 부담 우려에도 각자의 영역을 다지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두 기업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생존 배팅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신 기자, 이게 돈을 쓴 만큼 누가 먼저 성과를 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세계부터 보자면요. 네, 우선 이제 앞서 보셨듯이 브리핑에서 이제 보면 유통 관련 채널이 신세계는 업계 최다급입니다. 때문에 이제 5월에 유료 멤버십을 선보일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멤버십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멤버십 비용을 낸 소비자는 아무래도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또 매출 증가로 이어지겠죠. 또 이제 점유율 하락으로 고전했던 예전 이베이죠. 지마켓 글로벌 경쟁력도 같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신세계는 이베이를 인수해서 일종의 월마트 같은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월마트가 이제 아마존과 더불어서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데요. 신세계가 이제 그 이베이를 인수해서 쓱닷컴을 잘 안착을 시킨다면 한국의 이제 이커머스 탑3 정도로 안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네, 이제 주가는 부진하지만 이마트는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신세계 또한 선호주로 꼽힙니다. 다만 이제 M&A 통합 작업이 이제 시작인데다 아직까지 이제 벤치마킹할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번 인수로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에 얼마나 잘 안착을 하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롯데에 대한 분석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워낙 또 힘들었잖아요, 롯데가. 그렇죠. 그래서 유통 맏형 롯데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격려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롯데 쇼핑의 경우에는 체질 개선이 실적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제 M&A 성과는 대체적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 분야라든지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사업 분야가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전문 역량을 갖출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롯데의 변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지만 외부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해도 이제 조직 문화가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죠. 또한 또 최근 신성장 동력을 내세운 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다소 부족하다 이런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이제 메타버스는 완전히 생소한 무대이기도 하죠. 성과가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통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신사업 경쟁력을 키워가는 게 앞으로 롯데의 몇 년간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기업 돌파구를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만큼 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M&A 큰 손 댄 유통 공룡.
반격 시작되나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네. 해시태그는 아무래도 이제 공룡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변화 없이는 멸종, 멸종. 멸종 그리고 M&A로 위기 돌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사안 살펴봤습니다. 게임이 밥 먹여주느냐는 말, 현실이 됐습니다. 게임사들이 잇따라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 속 가상화폐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50배 이상 값이 뛰기도 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우진 기자입니다. 자원을 모으고 군대를 육성해 전쟁을 벌입니다. 평범한 모바일 게임처럼 보이지만 게임 속 땅과 재화를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P2E 게임입니다. 게임이 인기를 모으며 게임 속 토큰 가격은 한 달 새 2배 가까이 뛰었고 엑시 등 다른 게임 토큰들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징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게임 쪽이 가상세계가 아니라 훨씬 더 좀 무게감 있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좀 살 수 있는 공간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같은 기존 게임사들도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컴투스가 발행한 C2X는 미국 FTX 거래소 상장 5일 만에 50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넷마블과 네오위즈도 각각 마블렉스, 네오핀을 발행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게임사는 자체 토큰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P2E 게임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에 앞서 당장의 가격 상승률이 아닌 게임의 성장 가능성을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유저가 빠지면 가상화폐의 유통 가능성이라든지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또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또는 개발 중인 게임들이 얼마만큼 IP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국내에선 사행성 논란으로 P2E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오 기자, 오랜만에 짧은 머리로도 컴백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사랑하는 SNS, 바로 트위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지지부진하던 트위터의 주가가 이 소식에 크게 뛰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을 왜 사들였는지, 그리고 이번 매수로 트위터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위터가 잠시 죽어 있다가 이번 소식에 갑자기 또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에 지분을 머스크가 얼마나 산 겁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취득한 트위터의 지분은 9.2%입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머스크가 제출한 트위터 지분 매입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14일 트위터의 주식 약 7,350만 주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트위터의 최대 주주였던 뱅가드 그룹이 8.97%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뛰어넘은 겁니다. 최근에 사임한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의 보유 지분은 2.3%로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지분입니다. 창업자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일론 머스크인데 사실 트위터 주가 많이 뛰면서 이슈가 됐잖아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매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의 주가 껑충 뛰었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말 잭 도시의 사임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초에 73.34달러까지 올랐던 트위터의 주가는 올 들어 31.3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머스크의 트위터 최대 주주 등극 소식에 트위터의 주가 49.94달러까지 오르면서 이날만 27.13%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급등세를 보여준 트위터인데 사실 이게 긍정적인 소식인지 어떨지 일론 머스크 CEO가 이렇게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좀 의문이 드는 건 왜 이렇게 많은 지분을 샀을까입니다. 왜일까요?
일단 머스크에게 트위터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SNS이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구가 되어왔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워는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한반도의 북한과 남한의 인구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건데요. 머스크가 트위터에 무언가를 언급할 때마다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홍보실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이 테슬라에게 머스크의 트위터는 일종의 소식 공개 창구가 된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의 홍보실이 트위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머스크가 앞으로 트위터에 대한 입장 좀 어떻게 취할지도 많은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머스크가 확답을 주기 전까지는 그의 의중을 알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이번 트위터 매입이 트위터 인수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10% 미만의 지분은 소극적인 수동적 지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0% 이상은 적극적 지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해왔다라면서 머스크의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번 지분 확보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10%를 넘어서는 더 적극적인 지분 확대로 트위터의 소유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또 리서치 업체 CFRA의 엔젤로지노 애널리스트는 머스크의 이번 투자, 그가 가진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면서 전면적인 인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인수 시작 단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에 지금 뭐 머스크가 이렇게 지분 확보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투자 수익을 위한 수동적인 투자로는 볼 수 없는 겁니까? 일단 머스크가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의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단지 투자 수익만 노리고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인 고든 해스킷의 빌슨 연구원은 머스크와 트위터의 연결고리에 주목했습니다. 2018년 테슬라는 사모투자 전문 회사인 실버레이크와 협업해서 테슬라의 비공개 기업 전환, 다시 말해 상장 폐지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현재 트위터의 디렉터인 에드 더번이 바로 이 실버레이크의 공동 CEO입니다. 그래서 빌슨 연구원, 이번 트위터 지분 확보가 투자 이상의 목적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빌슨 연구원은 머스크가 단지 지분 투자에만 그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머스크의 순자산 3천억 달러 수준인데 5억 달러, 10억 달러, 20억 달러 벌겠다고 이렇게 투자할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네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머스크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적은 금액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트위터 주가 전망, 지금 일단 급등은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트위터에서 실시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SNS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표해 왔습니다. 머스크는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만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알고리즘 등 트위터의 운영 방식에도 불만을 좀 표해 왔습니다. 이런 머스크의 성향을 볼 때 트위터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주요한데요. 만약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 개선에 참여한다면 트위터의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2월에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을 확대하면서 트위터의 경영 개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위터 경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3배나 뛰어오르면서 76달러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위터의 경쟁 업체인 메타의 경우는 사용자 1인당 매출이 12달러에 달합니다. 반면에 트위터의 경우는 6.64달러에 불과한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경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존의 트위터 경영자들이 머스크의 개입을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저항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경영권 분재 등의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트위터의 주가 행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업 설비 투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물류 대란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투자 환경이 나빠진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보시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를 에너지 안보와 원전 복원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간소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원전 확대를 반영하는 등 에너지 기본 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